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의 삶의 지향이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레이먼드 카버 소설 단편 소설의 제목인 이 스몰 굿띵인데, 또 오늘 제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데 도움도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방대욱 대표님과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사소한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제가 단과대 행정조교로 일할 무렵이었습니다. 1학년 학부생 한 명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볼이 발그스름하고 긴장하면 얼굴 전체가 빨갛게 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신입생 배지 배부 관련된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둘 다 마음이 몹시 상했고 그런 채 몇 해가 지나서 이제 제가 고시 준비실 담당 조교를 할 때였습니다. 입시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학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신입생이 아니라 고학번 학생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볼이 빨간 학생은 드물었거든요. 그녀 역시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저처럼 또 얼굴이 까만 사람이 또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교시 시험이 시작됐고 이제 학생증 검사를 하려고 책상 사이사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 친구 언저리에서 뭔가 이상한 공기, 난감한 공기가 감지돼서 봤더니 펜에 잉크가 닳아서 글씨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한테 상황을 얘기하려고 봤더니 그때 그 못된 조교 언니고, 그래서 시간은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펜을 막 흔들면서 잉크가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길래 제가 교탁에 가서 제 필통에 펜을 하나 꺼내서 말없이 테이블에 올려주고 돌아왔는데요. 그 쉬는 시간이 되자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제가 빌려줬던 그 펜을 교탁에 탁 얹더니 뭔가 말을 하려고 우물쭈물 하더니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분이 상하는 대신 불쾌한 대신에 엉뚱하게도 아 네가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고 나가는 그 몸짓에서 어릴 때 선생님이 잘했다고 안아주시니까 뭔가 부끄러워서 품을 빠져나오고 후회했던, 선생님이 저편에서 걸어오시는데 어느 타이밍에 인사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옆길로 돌아서 갔던 그런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어색해서 피했던 그 수줍은 예의 없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때 이제 마음 안에서 제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어떤 자애로운 감정이 솟았고, 쉬는 시간에 자기가 사온 펜으로 시험을 보던 그 학생의 머리 위로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따스한 시선을 2교시 내내 쏟아부었습니다. 어쩌면 모르죠. 그 친구는 그냥 그야말로 싫어서 펜을 던지고 나간 것 뿐일지도. 그러니까 저 못된 조교 언니 펜으로 시험 보니까 시험을 못 보겠다 하면서. 근데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선생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내성적인 누군가의 빈틈을 알아보게 만든 내성적인 또 다른 누군가의 동일한 빈틈이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학생들에게 진짜 멋진 교수님, TV에 나오는 그런 멋진 교수님,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 모델 이런 건 못 대줘도 제가 가진 약함, 빈틈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그것을 한층 세심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싱그럽고 화사하고 당찬 젊음의 틈새에 숨어있는 수줍다고 인사 못하고 소심해서 예의 없는 그 몇 안 되는 얼굴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서 내가 너야. 그래서 나는 알아본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은 것의 힘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라는 오늘의 대주제 안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 같은 활동가도 아니고 실천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닌 법철학을 연구하고 예비교사들한테 법을 가르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제 결점을 통해서 타인의 빈틈을 알아보고 이해의 눈길을 보냈던 순간들을 복기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알아봄의 경험이 정의를 구현하고 세상을 바꾸는데 어쩌면 쓸모를 갖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일상의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채 그럼에도 매우 매일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이런 별것 아닌 알아보는 순간들의 온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인어 형상을 한 괴생명체와 언어 장애를 가진 여성의 사랑을 중심으로
뭐 성소수자인 노인과 인종적 소수자인 직장 동료, 정치적 소수자인 어떤 소비에트 첩보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그린 영화인데 여기 보면 여주인공 엘라이자의 목에 세 줄의 기다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거는 작품에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지만 아마도 고아로 버려진 채 성장한 이 인물이 경험한 유년기의 폭력의 낙인일 테고 그녀의 가학적인 직장 상사에게는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어떤 표지가 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총을 맞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자 그 세 줄의 상처에서 아가미가 돋아나서 바다에 숨을 쉬는 거예요. 사실 땅에서 발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상대에게 온전히 갈 수 없지만 엘라이자가 지닌 그 상처는 상처 입은 타자 안으로 들어가서 숨 쉴 수 있는 아가미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가 되어서 취약한 이들의 어떤 연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동료 선생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일할 게 좀 더 있어서 학교로 올라오던 길이었는데 이제 저편에서 한 학생이 이제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저희 과 학생인데 평소에 표정이 굉장히 밝은 친구인데 뭔가 좀 어두워 보여서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 교수님하고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상의 드릴 게 좀 있다고 잠시 시간 좀 내어달라고. 평소 같았으면 언제든지 연구실로 같이 갔겠지만 마침 그날 저녁 식사 때 동료들끼리 학생들과 면담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했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담할 때는 문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성 학생은 반드시 둘씩 짝지어서 오게 하라. 만약 민감한 내용이면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라. 이런 얘기가 오가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선생을 무고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해놓고 막상 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의 경계심이 들어서 내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와라라고 얘기를 하려다 학생의 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평소와 다르게 고통스럽고 절박한 눈빛이었고 뭔지 모르지만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 저는 그 얘기를 영영 못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집으로 가는 길이면 가는 길에라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캄캄한 교정 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떼었지만 한참 들어봐도 사실 법적 조언을 구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신상과 직결된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 교수님으로서든 학과 교수로서든 이렇게 제시할 해결책이 마땅히 없었고 그리고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뭔가 그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진 그 친구에게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하면 더 역효과일 것 같아서 단어를 고르느라고 답을 못하고 저도 이제 골똘히 있었더니 그 친구 표정에서 이제 아주 가깝지 않은 얘기할 만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다는 거기에 대한 괴로움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그 참담한 평온함 같은 어떤 표정이 그때 알았죠. 아 얘는 지금 나한테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게 또는 조언을 구하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말 못한 채 품고 있던 어떤 무거운 돌덩이를 감내하기 힘들어서 상담의 형식으로나마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었구나. 솔직히 저는 그 학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 밀도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거기에 온전히 공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의하려는 구실을 빌어서라도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간절함은 저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참담한 평온함에 대해서도. 제가 고르고 다듬던 조언의 문장을 버리고 그냥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필요한 조언을 못 해주겠지만 그런 나한테 네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내가 좋은 상담자가 되지 못한 걸 미안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밤에 찾아온 거 미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말해서 후련해진 만큼 나도 듣는 귀가 되어줘서 기쁘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최소한 자책의 돌덩이를 하나도 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예전 한때 상의 드릴 게 있다면서 갑자기 찾아가서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면의 돌덩이를 꺼내 놓아서 그런 저로 인해서 당황하셨을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고 또 따랐던 어떤 선배 교수님께 이해되었기를 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마다의 돌덩이를 짊어진 채 사회적 관계의 테두리에 살아가는
저희가 때때로 그 테두리를 뜯고 서로에게 듣는 귀가 되어주고 또 거기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이 어쩌면 그 취약함을 통해 만들어내는 연대의 순간들일 텐데요. 그 vulnerability, 그러니까 상처 입을 가능성 또는 취약성은 이제 원래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vulnus, 상처 입히다의 의미의 vulner아래에서 기원을 하는데 외부 세계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나 호모 사피엔스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고통받는 인간으로서의 호모 파티엔스이고 이런 호모 파티엔스끼리의 알아봄이 마치 그 한 그릇 밥의 따뜻함이 배고픔을 영구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듯이 이러한 알아봄을 통한 연대도 당연히 절대적이지 않겠죠. 근데 그 영원함에 대한 기대로부터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결여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순간의 접합을 통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정치학자 김성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동질적인 목적의식과 집합 행동이 아닌 이질적 집합 정체성에 근거한 다성적인 존재들의 느슨한 연대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지탱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학원에서 내내 고등학생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파트타임으로도 하고 풀타임으로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한 곳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검정고시부터 시작했던 그런, 근데 지금은 이제 수강생이 줄어서 이제 힘겨워하던 어떤 대형 학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대형 학원답게 교무집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동자승이라는 별명을 지니신 분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본인이 구입한 오디오를 교무실에 두고 쉬는 시간마다 클래식 FM을 틀었는데요. 비록 옛날식 정으로 가는 학원이지만 다들 프로 선생님이시고 그 사이에서 혼자 머리에 피도 안 바른 학생 강사로서 굉장히 긴장해 있다가 그런 제 긴장을 풀어줬던 몇 안 되는 순간이 그 숨통을 틔워줬던 순간이 그 교무실에 들려왔던 그 아름다운 쉬는 시간의 선율과 알게 모르게 저를 배려해 주시던 그 교무주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그 기말 시험이었는데 4학년 마지막 다음 날 그 민사소송법 시험이 있었고 그날은 이제 인근 두 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시작일이기도 했습니다. 3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보충 수업에 빼곡하게 잡혀 있어서 입으로는 계속 학생들이 기말 기출 문제를 풀어주면서 머릿속으로는 아직 펴보지도 못한 그 민사소송법 책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창고방에 숨어서 이제 울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교무님이 저를 보더니 담배 좀 피려고 이러더니 얼머무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담배를 화장실에도 아니고 창고에서 피나 이러고 눈가를 소매로 문지르고 이제 교무실에 갔더니 학생들이 10시에 갑자기 물리 보충이 잡혔다는 거예요. 원래 물리 시험은 며칠 후인데 동자승이 오늘 밤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잠시 후에 교무주임 선생님이 이제 무심하게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이 이제 마지막 보충이 취소됐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퇴근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이던 그분의 머리가 보석처럼 보이던 그런 찰나였고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데 켜져 있던 그 클래식 FM에서는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이 명랑하게 연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테오 앙겔로플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이란 영화에는 국경 너머에 아버지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나선 남매가 등장합니다. 무일푼으로 세상에 내던져지고 핥혀지고 심지어 강간마저 당한 이 어린 여주인공은 내가 몸을 내어서라도 동생을 데리고 떠날 여비를 구하려고 역전의 군인에게 어설프게 다가가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젊은 병사는 처음에는 소녀 말뜻을 이해 못했다가 너무 어리니까 이내 당혹스러워했다가 불쾌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화물칸 사이에 착잡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소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병사가 너 이름 뭐니? 물었다가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니? 하면서 그 기차 싸게 달하는 돈을 탁 내어놓고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기차표를 구매한 소녀가 그 동생과 나란히 열차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병사는 제게 착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연민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강간 장면이 반복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착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일순간의 호의로 어쨌든 이들은 기차를 타고 자기의 몸을 뉘우고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며 잊고 있던 저의 그 한 시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며 밥 벌어 먹고 되기까지 돌이켜보면 먹고 살 길이 실제로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배짱을 가졌죠. 나 하나 건사할 길은 언제든 계속 열리겠지. 그렇게 열어준 것은 어쩌면 세상 너머의 어떤 손길, 자비로운 손길이었을지 모르지만 땅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호의를 경유해서 비로소 일용할 양식의 형태로 제 손에 쥐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 소녀가 아버지의 나라에 다다를 것이 어쩌면 아버지의 예정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길목에서 잠시 이제 몸을 뉘울 수 있게 해준 것은 특별히 자비롭지 않던 한 인간의 호의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해 입시학원 교무실이 생각나고 반짝반짝 작은 걸 변주곡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어렸던 저는 그 미소한 배려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을지 헤아리지 못한 채 가지고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선생님들처럼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사람이 아닌 현실을 순응하고 일상적인 일을 삶의 자리에서 하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보호망을 만들려는 정치를 알아보고 지지하든 그 과정에서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보태든 눈앞에 누구에게 호주머니를 끌어놓든 무언가 나도 은혜 갚은 까치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 해 전에 토요일 오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잡지를 뒤적이다가 어떤 원로 여배우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구호단체 홍보대사로서 아프리카 기아 현장 일손을 도우면서 찍은 사진들로 모금 전시회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시까지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것이 그렇게 해외 선교 가서 이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현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제 사진 찍는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그 배우가 평소에 표상해왔던 자애로운 그 어머니상을 저는 사실은 내심 불편하게 여겼던 터라서 읽기 전부터 반발심을 가졌고 역시나 읽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들이 저기서 저러는데 나 혼자 고급 호텔 가서 자는 게 미안해서 울었다 이런 판에 박힌 착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머리에 구루프를 만 채 이제 그러니까 삐딱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기자분도 비슷한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뒤이어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 해결되지 못할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때 그분의 답이 제 예상과는 달랐고 물론 정확하게 복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맞다고 이걸로 세상은 안 바뀐다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당연히 맞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못한다. 근데 오늘 내가 한 명 더 입히고 먹이는 건 뭐라도 하나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난 여기서 한 명 더 먹이고 입히겠다. 그래서 그때 차갑게 비웃던 심장에 더운 물이 끼얹힌 기분이었고 그게 제가 이 찰나의 선의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되었던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억이 떠오른 건 올해 초에 다들 아시는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포와 장갑까지 건넨 이 시민 화보 기사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면서 널리 공유되다가 다소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서 일각에서는 선한 누군가의 그 도움을 미담화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온정에 기대어서 유지되는 공동체의 온기는 체제나 자본의 모순을 도리어 은폐할 수 있다라는 논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빈곤과 부조리를 미담으로 덮으려는 사회가 문제적이라는 것을 저도 100분 동의합니다. 신사와 노숙인으로 대비되는 이미지가 자칫 이 후자 노숙인을 온정히 감사해야 될 어떤 수혜자로 박제화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한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제와 또 다음 날의 그 서울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치열하게 파고들어서 투쟁해야 될 사안에서 약자를 동정하는 데 그치게 만드는 이러한 그러니까 분노 없는 연민, 반대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악자로 지목하고 그에게 분노를 펑펑 터뜨림으로써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 연민 없는 분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담에 냉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선의가 하나 더해진 세상이 그것마저 제해진 세상에 비해서는 그 크기만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설령 이를 통해서 부당하게 가진 자들이 당장 회개하거나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당장 호주머니를 열거나 서울역 노숙인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일순간에 바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선의는 그 자체로 귀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럼 별것 아닌 순간들의 온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는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